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번엔 현지 우리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들여서 항의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묶인 이란의 자금 문제를 꺼냈고 나아가 핵 개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즉각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거듭 설명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이란 정부가 초치, 즉 외무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차관은 윤 대사에게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즉각적인 해명과 입장 정정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인 70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거론하며 분쟁을 풀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과 주한 이란 대사관이 거듭 우리 정부에 설명을 요구한 데 이어 항의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핵 개발 의혹으로 국제 제재를 받은 이란이 오히려 핵 문제를 들고 나오자 외교부도 즉각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 진화에 나섰습니다.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한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외교부는 직접 소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병 격려 차원이고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이란의 동결 자금은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풀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대목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도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작 대통령실은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고 대신 외교부가 앞에 나서서 이리저리 해명하고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 아랍에미리트 개황 자료입니다. 올해 1월 10일에 최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과의 관계. UAE는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제수출 시장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배포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자료를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행사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당일 발언은 외교부 자료와 달랐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잠재적 위협에서 잠재적이란 말이 빠졌고 대신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대통령실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무지는 불성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부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언, 정말 그 낯선 조언에서 비롯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관계 수습, 계속되는 외교 참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외교라인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대표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질문이 나오자 외교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지금 상황이 논란을 넘어서 수교 60년이 넘은 한국과 이란의 우호 관계까지 흔들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외교부 취재하는 서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말하자면 맞초치를 했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현지 우리 대사를 부르자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들였어요. 근데 성격은 좀 다르죠. 네, 보통 외국 대사를 불러들여 입장을 밝힐 때 초치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려운 한자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네네. 초치는 항의를 위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급한 외교 현안이 있을 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방식이고요. 네. 우방국끼리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네네. 물론 이란 외무부가 우리 대사를 초치한 건 항의의 성격이 강하게 맞지만 우리가 이란 대사를 부른 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얼굴 보고 설명하겠다 이런 거였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 발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 사안까지 들고 나오니까 맞초치의 모양새까지 택하면서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까지 언급을 한 건 좀 많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이렇게까지 좀 민감하다 싶을 정도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이란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여성 인권과 관련된 히잡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일부 시위대를 공개 처형하기도 했는데요. 네. 국제사회가 비난에 나서면서 고립은 더 심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자국에 대한 간섭으로 보면서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핵 개발 의혹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난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제재로 인해 이란과 다른 나라 간의 거래가 막히면서 이란이 우리나라에 석유를 팔고 받아야 할 돈 무려 70억 달러도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란은 한국에 계속 대금을 달라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란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이란과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이래저래 상당히 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힘든 상황이 생길 텐데 우리 정부도 이거 지금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 풀어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에 대한 항의의 차원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란과 접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란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네. 네, 오늘도 우리 해운협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계속 이란 측과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설명입니다. 네, 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노동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건설 노조 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건설 관련 8개 노조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은 이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과 금전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는데 노조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수사관과 노조 관계자들이 서로 밀치며 언쟁을 벌입니다. 영장에 나온 압수 대상 목록부터 보여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고성도 오갑니다. 같은 시각 금천구의 건설산업노조 지부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관 160여 명을 투입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비롯한 건설 분야 8개 노조의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공동 공갈과 공동 강요. 이들은 건설 현장에 무리지어 찾아가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노조 전임자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됐는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혐의 입증될 만한 자료 나왔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경찰은 최대 9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한 끝에 노사교섭과 회계자료 등 17,000점, 노조 관계자 휴대전화 22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와 폭력 근절 방침을 밝힌 지 한 달 반 만에 이뤄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틀째 이어진 노동계 압수수색은 공안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차별을 철폐시키기 위한 노사교섭 등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일방적인 불법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건설 자본의 편을 들어서 우리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금 불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대형 재개발 재건축 비리, 불법 재하 도급 등 업계 비리엔 눈 감으면서 만만한 노동자만 때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건설 현장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현재까지 186건을 조사해 약 900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발맞춰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오늘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공사인 LH가 나서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발표했는데 모두 사실상 건설 노조를 겨냥한 겁니다. 지난 연말 화물연대의 파업을 제압한 이후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총공세 양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이 멈춰서 있습니다. 아파트 골조를 올리기 위한 필수 장비인 타워 크레인이 멈추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 말고 따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입니다. 700 이상, 1000 정도. 이거 아니다, 더 내놔라 그러면 안 주면 안 하면 공정을 못 마치니까. 상표죠. 다 노조원이다 보니까. 지난 2주간 국토부가 신고받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가운데 한 건입니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모두 2,000여 건. 타워 크레인 부당 사례비 지급이 가장 많았고 건설 노조비를 대신 내라는 강압과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대부분 노조원들이 연루된 사례들이었습니다.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장비 사용 강요, 또 금품 강요, 공사 방해가 이루어졌던 이런 현장들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모두 다 신고를 받고 법에 의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어제는 토지주택공사 LH가 건설 노조가 연루된 270건의 불법 행위를 공개하면서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은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처로 분명해졌습니다. 타협 없이 항복을 요구해 파업 16일 만에 완전 굴복시켰습니다. 어제 대안으로 내놓은 건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진 표준 요금제. 화물연대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화주의 책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노동조건, 거래 계약 등의 우위에 있는 대기업 화주를 우회하고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정부가 칼날을 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정부는 진작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운송 거부에 대해서 소송 구성원에게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행위, 그 부분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고. 공정위는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고 운송 거부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에 노동계는 연일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반발하면서 노동조합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굳이 신분을 드러내며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선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 건물로 진입하는 국정원 직원 등에 하얀색으로 크게 쓰인 국가정보원. 검은색 오답에도 NIS 국가정보원 글씨가 선명하고 모자에도 국정원 마크와 NIS가 도드라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무능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한편의 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데 10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사다리차와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등판에 국가정보원이라고 크게 써붙이고 홍보하듯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국정원 수사 관행과는 너무 달라서 공개적인 압수수색 이유가 국정원 내부 목적을 위해서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려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슬금슬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국정원에 이어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탄압은 토건 자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불법과 착취를 보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 정부로 향한 비난을 노조로 돌려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급한 3대 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또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더불어 노조부패를 3대 부패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노조외계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면서 내부 비리 가능성을 암시했고, 대대적인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조사와 함께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킨 뒤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라는 포석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5월 노동절에는 총궐기, 7월에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눌 명절 음식 준비 슬슬 시작하셨을 텐데요. 나물이나 생선, 고기 할 것 없이 식재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밀가루나 식용유 가격이 특히 많이 올라서 전을 부치는데 재료비가 만만치가 않아졌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릇노릇 굴전을 굽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곧 있을 명절을 앞두고 갖가지 전을 준비하는 전집.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원재료비는 물론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까지 올라 비용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기름으로 하잖아요. 기름이 배가 올랐어요. 그저께 도시가스 실감했어요. 완전 배로 올랐어요. 한 40 나오면은 7, 80 나왔어. 고추전, 동그랑땡, 꼬치전 등 전 종류를 하나씩 담아주는 모듬전 소자. 380g에 15,000원이 넘습니다. 설날 차례상에 올릴 전을 사러 나온 손님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가족들이 한 15명 정도 모이거든요. 저는 2만 원 정도 더 산 것 같고요. 비싸도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비싸구나.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예전보다 많이들 올랐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난해 밀, 콩 등 작황도 좋지 못해 식용유와 밀가루, 녹두 등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을 부칠 때 쓰이는 식용유나 밀가루 같은 가공식품뿐 아니라 야채류와 수산물의 가격도 오르면서 설 차례상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나물, 생선, 소고기, 대파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걸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쪽파가 용서가 안 될 만큼 비싼 것 같아요. 평상시 큰 단 한 단에 3분의 1단이 6,000원 정도니까 해산물이나 이런 게 다 비교적 오르고. 차례상에서 빠지면 섭섭한 약과나 육아값도 원재료 가격 상승 탓에 25%나 올랐습니다. 예전에 한 손님이 하나씩 하면 한 3, 4만 원씩 사가는 손님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 두 개씩 가져가요. 양을 줄인다는 거죠.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 장을 보면 전통시장에선 약 25만 4천 원, 대형마트에선 25만 9천 원 정도가 듭니다. 작년보다는 각각 4%, 2%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면서 설 선물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중고거래 장터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전보다 할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지역 화폐 인기도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설 선물을 검색해봤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상품을 판다는 글이 쏟아집니다. 명절 단골 선물인 햄과 참치 통조림부터 화장품과 곶감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설을 앞두고 회사 등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상품들입니다.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고 3만 원 정도 하는 햄 식용유 선물 세트를 반값인 15,000원에 판매하는 글도 눈에 띕니다. 고물가 때문에 명절 지출을 줄이려는 구매자와 굳이 필요 없는 선물을 팔아 용돈이라도 챙기려는 판매자의 필요가 만난 겁니다. 햄 선물 세트를 올렸는데 회사에서 이제 설 선물로 들어와서 일단은 한 5,000원 정도 싸게 올렸던 것 같고.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는지 취재팀도 햄 세트를 구매한 뒤 정가의 반값 수준에 내놔봤습니다.
실제로 사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물가 너무 비싸서 싸고 찾다 보니까 찾아서 이걸 사게 됐죠. 지금 뭐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주려고. 다만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사전에 당국에 신고한 판매업자만 팔 수 있어 일반인이 재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지역 화폐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3천억 원 어치를 발행해 이틀간 판매한 서울사랑 상품권. 가장 인기가 많은 강남구의 경우 판매 시작 5분 만에 130억 원 어치가 전부 팔렸습니다.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13개 구가 완판을 기록했고 5개 구는 매진 임박, 다른 5개 구는 70% 이상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상품권이고 다 받고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쓰고 있긴 한데 한 10% 할인한다니까. 다만 지난해 추석보다는 판매율이 다소 낮아진 추세였는데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할인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에 해외 대부분의 나라들이 입국 규제까지 풀었죠. 그래서 이번 설에는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지난 설보다 수십 배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화물기로 쓰였던 항공기가 다시 여객기로 모습을 바꿨고요. 홈쇼핑에서도 해외 여행 상품의 판매가 대폭 늘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 먼저 설 연휴를 시작한 사람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공항버스가 줄지어 터미널 입구에 서고 가방을 챙겨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끄는 수레에 올라타며 신이 났습니다. 딸아들 내외, 손주들과 일본 여행에 나선 노부부도 들뜬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가족들이 가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너무 좋아. 인천공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지난 설보다 13배 많은 하루 평균 12만여 명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안녕 코로나입니다. 국내에선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외국 대부분 국가는 입국 규제가 풀렸습니다.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풀렸잖아요. 요 연휴를 이용해서도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항공기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승객 대신 화물을 실어 날랐던 비행기는 다시 3인용 의자를 들이면서 여객기였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의자를 탄탄히 고정시키고 이제 손님 300명이 앉을 채비가 끝났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지난해 대비 여행 상품 편성이 3배 늘었습니다. 진행자들은 관광지 매력을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조식, 마사지 60분, 다낭 호이안 바나일 싹 다 포함시켜 드렸는데 설 연휴 패키지 여행 예약이 지난 설보다 30배에서 많게는 90배까지 폭증했고 일본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행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좌석이 거의 다 마감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가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 지역으로는 전세기를 저희가 이제 투입을 해서 해외여행 손님이 늘면서 대형 여행 가방 판매도 덩달아 올라서 1시간 만에 판매액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뿐 아니라 국내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날씨가 걱정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다시 추워지기 시작해서 연휴 후반에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눈 소식도 예보돼 있고요. 바다에 강한 바람도 분다고 하니까 이동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현준 기자가 연휴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상 5km 상공, 찬 공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 토요일이 되자 찬 공기가 점차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정오쯤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찬 공기에 갇힙니다. 설 연휴 첫날,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습니다. 설날 당일인 22일 잠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연휴 후반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강원도 철원과 양구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 10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연휴 막바지를 강타한 추위는 연휴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23일 이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설 당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예상돼 성묘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북쪽으로부터 매우 강력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쏟아지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서해상에서 막대한 양의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전해상에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5m로 높게 일면서 뱃길도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연휴 후반 한파와 폭설, 강풍으로 귀경길에 지장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멀미약을 요즘 좀처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감기약이 부족하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혜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약국. 어린이용 멀미약은 6개월 가까이 품절이고 성인용 멀미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귀성과 여행 등으로 멀미약을 찾는 사람은 3배 정도 늘었지만 약이 동나면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재고가 지금 다 0이죠. 위에 많이 쓰고 있는 어린이 멀미약 같은 경우에도 다 재고가 0이고요. 도매상 사이트에 약이 들어와도 1분 만에 사라지기가 일쑤. 퇴근 후에도 수시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밤 12시나 새벽 1시쯤에도 한 번씩 들어가 볼 때도 있어요. 혹시나 밤에 딱 그 재고가 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약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게 거의 없고요. 사실 운치 오면 어떻게 조금 봐봐. 실제로 못 사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나요? 그렇죠. 그냥 왔다 없다 그러시면 다른 대체 예약으로라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약국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거나 온라인에서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멀미약 품귀 현상이 벌어진 건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멀미약의 원료는 주로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코로나 유행 이후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고 수요가 많은 감기약 등의 생산이 집중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다른 약들이 또 품절이 나니까 그 약도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죠. 코로나 때문에. 생산 자체가 이제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마진이 좀 작다 보니까. 원료를 확보했어도 약의 형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없어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큽니다. 알약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옥수수 전분 같은 부영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애기들 먹는 약이 다 좀 달달하잖아요. 다 옥수수 전분 들어갑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터져가지고. 식약처는 멀미약의 대체약품이 있어 아직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네, 정혜인 기자의 보도 보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복지교육팀 이준범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감기약에 멀미약까지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약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대한약사회에 물어봤더니 시중에 부족한 약이 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개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보면은 이 변비약으로 처방되는 마그밀이라는 약인데요. 이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 고령층 환자나 암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가 원인이라고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외에도 지금 혈압약, 또 지사제, 관절염 약 등이 짧게는 몇 달에서 1년 넘게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의약품 전반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또 급하게 약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앞서 기사에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국내외 요인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제약 회사나 또 전문가들 모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저희가 취재했던 멀미약의 경우에는 2월부터는 공급량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량은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지금의 품절 현상을 해소할 만큼의 물량이 공급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현장 얘기입니다.
그 지난번에는요, 네. 이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게 한다든지 좀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유행으로 감기약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는 일단 지금 그 감기약 10개에 대해서만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그 부족한 약품들이 늘어나니까 이 나머지 약품들도 관리가 시급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특히 그 품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을 품절이라고 볼 건지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공급이 지연됐을 때 이걸 품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예. 또 물량이 약국에 얼마까지 떨어져 있을 때 이걸 품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없다 보니까 네. 이 상황 파악도 늦어지고 그만큼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는요, 그 전체 의약품 수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약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그때 뭐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품절 기준 마련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청와대 인사수석과 장관들이 기관장 19명을 부당하게 몰아낸 것으로 결론 짓고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정권 인사들은 현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관행을 선택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무리한 사법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넉 달째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발전자 회사 4곳의 사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모두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2년 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에서 사퇴를 강요했던 거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작년 대선 무렵 검찰은 3년이나 지난 고발 사건을 꺼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1년 수사 끝에 당시 청와대와 장관들의 위법적인 인사 개입으로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전 장관 3명을 나란히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 건 모두 19명. 기관장들을 한 명씩 불러내 대놓고 이번 주까지 사직해달라 하거나 차관을 통해 사표를 요구했고 종합 감사를 벌여 사임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빈자리의 후임자로 인사수석실이 내정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 지원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모범 답안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는 말.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유영민, 조명균 두 전 장관은 답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검찰은 실무자급은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 더 윗선이 관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농림부, 외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기소하는 건 선택적 수사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법 적용을 받는 대형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는 1년 전보다 39명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8명 더 늘어난 건데요. 대전 아울렛 화재 같은 대형 사업장에서 화재와 폭발, 붕괴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택시기사와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기영은 범행 전에는 제초제, 농약 같은 독극물과 관련된 단어를, 범행 직후에는 공릉천 물흐름, 파주 변사체 등 시신 유기와 관련된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획 범행이란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심리 분석에선 사이코패스 성향도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던 32살 이기영.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름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전 연인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기영의 검색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한 날로 특정한 지난해 8월 3일 범행에 앞서 치명적인 농약, 잡초 제거제 같은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했다는 겁니다. 범행 다음 날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흐름 같은 시신 유기 관련 단어를 검색한 게 확인됐습니다. 보통 둔기로 범행할 때 발생하는 비산혈흔, 즉 사방에 흩어진 혈흔도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됐는데 숨진 여성의 DNA와 똑같았습니다. 동거녀의 DNA와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산혈흔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악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숨진 여성의 계좌에서 잔액을 빼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두 8,100만 원을 가로챘다며 금품을 노린 계획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유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을까 봐 신고할 수 없도록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영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의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기영은 살해한 여성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택시기사의 가족들에게도 132차례 메시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그동안의 미제 사건과 이기영의 연관성이 확인된 건 없다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해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학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1살 김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는 물론 112나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홀로 눈을 뜨고 숨을 쉰 채 바닥에 방치돼 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 김 씨가 성폭행에 앞서 동의를 구하듯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답을 강요하며 녹음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김 씨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유족들에게선 선고 직후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서 김 씨는 판결을 앞두고 30차례 넘게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1억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흘 전까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여의 뜻을 밝힌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술을 많이 먹었다는 변명으로 감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강력한 처벌로 사리를 남겨달라고 탄원하면서 김 씨의 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28개월 된 어린이가 넘어진 보육교사에 깔려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아이가 크게 다친 걸 확인한 부모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다친 아이를 하원시켰다며 원장과 보육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분홍색 옷을 입은 28개월 된 여자아이가 보육교사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교사가 다른 아이의 사진을 찍으려고 뒷걸음질을 치다 아이 위로 그대로 넘어집니다. 아이는 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엎어졌고 교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20분쯤 뒤 아이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오자 그대로 하원시켰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랑 넘어지면서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그 지경으로 깔렸을 거라고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고, 부모는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밤 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 왼쪽 목에 멍 자국이 퍼지기 시작했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버둥버둥거리면서 잠에 취해서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뒤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쇄골이 부러져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사고가 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중대사고일 경우 지자체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가 손을 짚어 아이가 깔린 줄 몰랐고 하원할 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원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아서요. 아이가 많이 놀랐을 수도 있으니 이제 병원에 가시라고. 부모는 어린이집 측이 다친 아이를 방임했다며 원장과 보육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아이는 쇄골이 붙을 때까지 어린이집도 갈 수 없어 아이 엄마는 4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지자체와 농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오히려 단속을 더 자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에서 블루베리를 키우는 한 농가에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농산물로 가득 채워 넣기도 하지만 수확철이 아닐 땐 일반 식품들도 함께 보관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한국전력 직원이 찾아와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와 장아찌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김치를 보관하면 안 된다는 안내조차 듣지 못했지만 위약금 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황당하죠. 일반 농가나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수백만 원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 비슷한 기간 김치를 보관하고 있던 농가들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에 농산물만 넣어야 한다는 건데 취재 결과 한전에는 어떤 물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고 위약금 부과 기간도 한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적 적자가 30조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경영 압박을 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요금 인상령이 있고. 한전의 무리한 단속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는 한전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도 다른 지역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례군청과 의회는 농민들과 함께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산 가공품에 대해서는 한전이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한전이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한전은 오히려 앞으로 단속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약금 부과 대상과 기간을 농민 측과 논의하기보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장 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좀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켜서. 또 김치 같은 농산 가공품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라는 계도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더 자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38년 동안 중증 장애인인 딸을 돌보다가 수면제를 먹인 뒤에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면서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우리 사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어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버틸 힘이 없었고 끝내자는 생각이었다면서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오열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기차역과 공항이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폐기로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3년 만에 대이동이 시작이 된 건데요.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징역으로 여행객들이 끝도 없이 밀려듭니다.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모레부터 7일간 이어지는 춘제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上回来北京是上一年4月份来的，然后疫情嘛就一直出不来，就有点激动，有点开心。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 처음 맞는 춘제 연휴. 그동안은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격리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방역이 완화되면서 3년 만에 14억 중국인의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다 벼르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전역의 기차역과 공항, 고속도로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지들도 화려한 전통 장식과 볼거리를 준비하며 춘제 특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去滑雪，然后和朋友一起纪念一下生活。 이번 춘제 연휴 동안 중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연인원 21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춘제를 앞두고 신년 메시지를 통해 지난 3년 방역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춘제 기간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번지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确保全国各族人民过一个欢乐喜庆、安定祥和的春节。 중국 당국은 춘제 연휴 기간 사이버 감시선을 가동해 방역 정책과 코로나19에 대한 유언 비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8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태국에서 전격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장을 심사하고 있는 수원지법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나가 있는데요. 정 기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까? 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1시쯤 체포 시한 48시간을 단 2시간 남기고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법원의 구속 전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법원은 신문 없이 검찰이 낸 서류와 증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합니다. 자, 8달이나 해외 도피를 해왔던 만큼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발부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전환사채를 통한 횡령과 배임, 대북 송금과 뇌물 등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쌍방울 금고지기 재무이사에게 핵심 책임을 떠넘기면서 태국 유력 변호사와 감시자를 붙여 재무이사의 귀국을 막고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인데요. 김 전 회장 측은 세세한 자금 집행 내역을 모른다는 거지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고 재무이사와는 최근 사이가 틀어져 태국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파타야 교도소에 수감된 이 재무이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의 도피 행각도 조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쌍방울 사장에 발견한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에서도 관광객이 많은 마리나 샌즈의 호텔에 버젓이 머물렀고 태국으로 옮긴 뒤에 최근까지도 최측근과의 화상 전화로 국내 상황을 챙겼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뒤 도피를 시도한 이 김 전 회장의 현지 수행 위선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 4개와 돈뭉치를 갖고 있었는데 현지 영사에게 귀국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곧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공급망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안했는데요. 기후 위기의 해법으로 재생에너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원전을 강조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석학들과 지도자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3번째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공급망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며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한국의 전략으로 들어가자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진영을 협력 대상으로 삼겠다는 외교 기조를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에너지 대책으로는 원전과 청정수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전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확대로 탄소 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원전 수출 의지를 보여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다보스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는 삼성, SK 등 대기업 총수들과 외국 손님들 앞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 CEO 21명을 식사에 초대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세계 1위의 풍력발전 터빈 업체에서 3억 달러를 투자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순방 일정의 대부분을 기업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귀국길에 오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아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항소 9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검찰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벤투 감독이 떠난 지 한 달 만에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후보가 처음 거론됐습니다. 최근 발렌시아를 이끌었고 여전히 스페인 여러 팀이 주목하고 있는 보르달라스 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 국내파 대신 외국인 감독이 먼저 물망에 올랐습니다. 스페인 라디오 카데나세르는 대한축구협회가 발렌시아 전 감독인 보르달라스에게 접촉했다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조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르달라스는 스페인 헤타페와 알라베스 등을 맡아 두 차례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냈고 지난해 발렌시아를 이끌며 구강컵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도자 생활 30년 동안 스페인 이외의 리그나 국가대표팀을 맡은 적은 없습니다. I call it environment, not only about this football issue, it's about it's a coach willing to live in Korea and identify with philosophy. 또 헤타페와 세비야 등 스페인 여러 클럽이 차기 감독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만큼 실제 영입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El de Bordalas, mister, yo no sé, momento interesante o gran marrón coger al Sevilla. Estás al corriente de la noticia, de las redes sociales y demás, pero sinceramente a día de hoy no me ha llamado ningún equipo, no. 스페인의 또 다른 매체는 대한축구협회가 보르달라스 외에 라리가 경력이 긴 스페인 감독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야심차게 영입한 FA 3인방이죠. 유강남, 한현희, 노진혁 선수가 새 유니폼을 입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 출신인 유강남 선수, 훈련은 일찌감치 시작했지만 아직 부산 생활은 적응 중이라는데요. 부산이라는 도시에 처음 왔는데 사실 조금 외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덩그러니 그 AI 스피커랑 막 혼자 대화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한현희 선수는 9kg을 감량했다며 확실한 동기부여를 강조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잘 던졌을 때 이제 몸무게를 좀 유지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새 선수의 몸값에 박세웅과의 5년 90억 계약까지 롯데는 무려 260억 원을 투자해 약점으로 지목된 포지션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모든 지원을 해주신 일단 구단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번 시즌부터는 정말 이기는 야구를 해보겠다. LG 오지환은 6년 124억 원의 연장 계약으로 2029년까지 21시즌 연속 줄무늬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2029년. 네, 2029년. 네. 한 팀에서 가장 오래 뛰고 싶었고 이 팀에 입단해서 은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고요. 아마 여기는 벗어나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숱한 관심 속에 사우디 알 나스르로 이적한 호날두의 데뷔전이 드디어 내일 치러지는데요. 상대팀이 메시가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이어서 2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두 스타의 맞대결로 세계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면서 축구 인생의 정점을 찍은 메시. 기대 이하의 경기력과 온갖 논란 속에 쓸쓸하게 퇴장했던 호날두. 카타르 월드컵을 거치면서 입지가 완전히 바뀐 두 슈퍼스타가 2년 만에 세기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장소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 중동 투어에 나선 파리 생제르맹이 호날두가 속한 사우디 프로축구 올스타와 친선 경기를 갖게 되면서 이른바 매호 대전이 운명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알힐라 소속의 장현수까지 포함된 사우디 올스타팀 주장을 맡은 호날두. 선발 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메시도 공개 훈련에 모습을 드러내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Évidemment, ce sont évidemment les joueurs, les deux joueurs les plus. Ça ressemblera peut-être pas à un match amical, ce sera pas un match d'entraînement. Il y a tellement de personnalités et de compétiteurs sur le terrain qu'on aura un match de bon niveau. 예상대로 사우디 팬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00만 명이 몰린 온라인 티켓 판매는 10분도 안 돼 매진됐고 라커룸에서 메시와 호날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 입장권은 무려 33억 원에 팔렸습니다. 과거 36번의 맞대결에서 각각 22골과 21골씩을 터뜨리면서 16번과 11번의 승리를 나눠 가진 메시와 호날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두 라이벌의 얄궂은 맞대결은 내일 새벽 펼쳐집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상대 공격수를 농락한 골키퍼의 발재간으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포르투갈 리그 23세 이하 대회인데요. 골키퍼 공처리가 불안한데요. 하지만 절묘한 속임 동작으로 상대 선수를 한번 제치더니 이번엔 이렇게 쏙 다리 사이로 살짝 빼내며 상대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패스까지. 골문만 지키고 있기엔 발재간이 너무 아까운데요. 이번엔 프리미어리그의 맨유인데요. 레시포드가 찔러준 공을 다시 에릭센이 패스. 그리고 슛! 들어갑니다. 조직력이 돋보인 페르난데스의 선제골. 공식전 10연승도 눈앞에 보이는 듯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 프리킥 기회를 얻은 크리스탈 팰리스. 올리세 슛! 들어갔어요. 골대 구석을 파고든 환상적인 동점골. 맨유의 연승 행진도 이렇게 제동이 걸렸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의 이민식 선수가 우리 선수단의 3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올겨울 최강 한파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2번에 걸쳐 한기가 내려옵니다. 먼저 날이 추워지기 전에 비나 눈구름이 지나겠는데요. 퇴근길 무렵부터 황해도 부근에서 강수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경기 북동부에는 최고 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는데요. 내리는 양이 많지 않아도 살얼음 때문에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눈이 녹을 새도 없이 연휴 기간 추위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먼저 토요일 아침에 한 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야말로 버티기 힘들 정도의 혹한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설 당일에 비나 눈이 온 뒤로는 북쪽의 한기핵이 본격적으로 내려와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등 서쪽 지방에 반짝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최저 기온 영하 1도, 대구 4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이 혹한의 추위 속에 호남과 제주도의 폭설도 우려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